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국주의론 발표하게 된 우태중입니다. 어, 제국주의론, 뭐, 옛날에도 읽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하여튼 책이라는 게 볼 때마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고민하면서 본 어떤 뭐 내용도 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뭐 시간상 제국주의론에 대한 전반적인 간단하게 그냥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국주의론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논쟁들 있잖아요. 최근에 뭐 중국은 뭐 제국주의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뭐 다음 시간에 같이 연결지어서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번에 이제 제국주의론도 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국가혁명도 이제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어,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의 어느 가능성이나 이제 분위기들을 보면서 레닌이 이렇게 쭉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7년 4월에 이제 제국주의론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곧바로 이제 4월 태제를 발표하고 그다음 또 1917년 8월에 이제 국가혁명을 쓰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론도 뭐 이제 여기 세부 내용을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 한영숙 동지 이제 뭐 강의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제국주의를 왜 썼을까? 어, 그것은 바로 이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시기가 다가왔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르크스가 처음 주장할 때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론에서 레닌이 주장한 건 뭐냐면, 어, 세계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최고 단계까지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의 시기가 다가온 건데, 그 혁명의 그 분출구, 시작점은 어디냐?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될 수 있다. 약한 고리라고 표현하죠. 약한 고리인 러시아에서 그 혁명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4월 태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건 다시 말하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걸 발표했고, 그다음 17년 8월에 이제 국가혁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제 과제들, 그리고 혁명이 지니는 의미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그러니까 국가에 맞서고 국가를 파괴할 조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거로서의 소비에트, 그리고 소비에트의 임무로서 PT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 1단계, 2단계로 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속에서 국가는 소멸되고 계급도 소멸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서술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국주의로는 원래 이제 레닌이 그 처음 이제 그 뭐라 글쓸 당시의 제목은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 단계 대중적 개설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쓴 거라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이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그 모은 자료를 이제 정리하면서 최대한 쉽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책에 저희가 참고한 건 이제 백산서당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이제 옹기니 뭐 서문에도 나와 있고 제국주의론 참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 그 당시에 어떤 짜르의 어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최대한 비유적으로 썼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1장 생산의 직접과 독점인데요. 이제
요 자료 제가 발제한 자료는 제국주의론의 내용들을 제가 생각할 때 좀 주요한 내용들만 쭉 뽑았습니다. 뽑고 거기 이제 페이지까지 표시했는데 이 책이 이제 그냥 근거를 이제 그 어떤 레닌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많은 어떤 도표나 뭐 사실관계들을 한 게 많아서 그것을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다 일일이 뭐 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내용들만 이제 뽑아 놓은 건데 요걸 한번 쭉 보시면 뭐 핵심적인 내용들은 책을 다 안 읽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장 생산의 집적과 독점에서는 이제 그 이제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점점 대규모화되는 기업으로 생산이 급속히 집중되는 과정은 자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질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이 집적이 되고 또 대규모화되면서 독점으로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독일의 경우, 그다음에 뭐 영국의 경우 이렇게 쭉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뭐 지금의 우리가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뭐 논거들이 필요했지만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한국 같은 경우도 삼성이 뭐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뭐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독점체 역사의 주요 단계에 보면 그 49페이지에 있는데 첫 번째 이제 1860년에서 70년대에는 자유 경쟁이 절정에 달한 단계였다. 그때 이제 독점이 거의 없었다. 근데 1873년 공황 이후에 이제 카르텔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 19세기 말의 호경기와 1900년도 후반기 공황기에 카르텔이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생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제 크게 그런 단계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의 자유경쟁 단계, 그다음에 이제 카르텔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단계, 그다음에 호경기와 공황을 거치면서 카르텔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확산된 상태, 어, 이제 어, 제국주의로 전환된 음.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텔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이제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산은 사회화되죠.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 계속 확대되는데 소유는 여전히 사적 소유로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로부터 이제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거기서로부터 이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어떤 계급 투쟁도 더 극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보면 이제 그 독점 단체가 사용하는 어떤 뭐 여기 이제 투쟁 방법이라고 썼는데 독점 단체들이 어떻게 다른 기업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흡수하고 합병하느냐 그 방법이 뭐 처음에는 이제 원료 공급의 중단하고 동맹에 의한 노동력 공급의 중단, 운송의 중단, 뭐 판로의 봉쇄, 뭐 카르텔하고만 거래한다는 구매자 협정, 체계적인 뭐 할인 판매, 신용조례 중단, 뭐 보이콧 선언,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어 이제 계속 흡수 합병을 하는 거죠. 이제 카르텔들이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은행과 그 새로운 역할. 은행은 원래 그 지불 과정의 중개 기능이 있었는데 그 은행이 이제 이제 발전하면서 그것이 은행도 이제 독점화가 되고 집중이 되면서 강력한 이제 독점체로 발전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서술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또한 지금의 우리 그가 보면 너무나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거대 은행들이 어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산업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는 이제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9페이지에 있는 거는 하나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낡은 형태의 자본주의. 이제 여기 이제 증권거래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즉 증권거래소라는 필수 불가결한 조절기를 가졌던 자유경쟁의 자본주의는 소멸하고 있다. 이것에 대신하여 나타난 새로운 자본주의는 과도적인 형태, 즉
자유경제가 독점의 혼합물로서 명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원래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듯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맨날 얘기하듯이 자유경쟁으로 굴러가는 조직인데 이게 이제 독점이 나타나면서 그 어떤 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이 발생하는 거죠. 뭐 때로는 경쟁하다가 또 때로는 이제 독점 기업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제3장 금융자본과 금융과도제. 여기서 이제 금융자본이라는 개념도 설명하는데요. 생산에 직접 이로부터 생겨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합병 혹은 육착.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사이며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의 내용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금융과도제의 지배를 출할 수밖에 없다. 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주제도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지금 지주제도는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대부분은 이제 지주사 형태잖아요. 그룹이 계열사를 가지고 또 있고 또 그 계열사들 요즘에 또 하청 문제 많이 나타나는데 예, 하청업체를 자기네들이 100% 지분을 가지면서 하청업체를 만들고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착취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의 어떤 노동조합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상권이 무력화되는 이제 이런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이제 그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의 소유가 자본의 생산적 투자와 분리되는 것. 화폐 자본이 산업 자본 또는 생산적 자본과 분리되는 것. 화폐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금리 생활자가 기업가 및 기타 자본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성이다. 제국주의 혹은 금융 자본의 지배란 그러한 분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금융 자본의 지배를 의미하고 그것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이다라는 이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장 이제 자본 수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자유경쟁 시대에는 그 상품 수출이 이제 주로 이루었다면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최근 단계에서는 자본 수출이 주를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이제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 착취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이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발전의 불균등성이나 대중의 반기하적 생활 수준은 모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근본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이며 그 전제가 된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로서 존재하는 과잉 자본은 그 나라 대중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후진국의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데 이용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과잉 자본이 생기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뭐 노동자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외국에 이제 공장 세우고 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거기에서 공장 짓고 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이윤을 착취한 형태로 어 이제 나아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사례들을 또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 자본가들 단체 간의 세계 분할 얘기했는지 여기 보면 그 독점 자본가의 단체인 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는 먼저 국내 시장을 자기들끼리 분할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산업을 거의 완전히 장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회사 국내 시장은 필연적으로 외국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세계 시장을 형성했다. 자본 수출이 늘어나고 독점 연합체들의 대외적 식민지적 관계망과 세력의 확장됨에 따라 사태는 자연스레 이들 독점 단체들 간의 연합적 협정으로 즉 국제 카르텔의 형성으로 나아간다.
레닌이 벌써 이 당시에 주장한 게 뭐냐면 이제 자본주의가 국내 시장을 다 장악하고 분할해서 이제 그 외국으로까지 다 이제 그 나아가서 세계 시장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카르텔이 형성됐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점의 발전에 대해서 이제 쭉그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이제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본가들이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악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지금까지 도달한 직접의 수준에서 이윤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막스도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막말로 이제 나쁜 짓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악이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같은 말인 건데 이 자본가들의 세계를 분할하는 게 특별한 악이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속성상 특성상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은 상품 생산과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른 분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본에 비례하여 다시 말하면 힘에 비례하여 세계를 분할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세계 확장을 위한 이제 투쟁에 나아가고 전쟁까지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6장에 보면 이제 열강 간의 세계 분할하고 현 시기의 특징은 지구상의 최종적인 분할이라고 말해야 된다. 여기서 최종적이란 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나라의 식민지 정책이 지구상의 미점령 지역에 대한 장악을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구에 대한 점령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 열강에 의해서 분할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미점령 지역에 대한 장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점령장 계획을 갖고 서로 싸우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이제 그 레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6대 열강을 하죠. 첫 번째는 놀라운 속도로 114페이지인데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신흥 자본주의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둘째는 이거에 비해서 조금 덜 발달했지만 오래된 자본주의,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셋째는 경제적으로 가장 뒤처진 나라 러시아로서 현대 자본주의 제국자가 전 자본주의적 관계에 어떤 뭐 거물속에 얽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를 한 러시아를 예를 들는데 그런 식으로 벌써 이제 나눠져 있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반식민지 국가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과도적 형태의 한 예를 보여준다. 금융자본은 모든 경제 관계와 국제 관계에 있어 대단히 강력한 결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으로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향하고 있는 조차도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으면 또 실제로 종속시키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그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단순히 외국의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제국주의가 아니다. 그뭐 뜻이냐면 거기 보면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근 단계 이전에도 아니 자본주의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니까 노예제를 기초로 했던 로마도 식민지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도 외국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했잖아요. 실시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 구성차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뒷전으로 밀어놓는 제국주의에 관한 일반 논문들은 어떤 경제적 사회 구성차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헛소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본주의 이전 단계들의 자본주의적 식민 자본주의 이전 단계들이 들의 자본주의적 식민지 정책이라 할지라도 금융자본의 식민지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어떤 뭐 식민지 정책과 지금의 식민지 정책은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금융자본의 식민지 정책이다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예, 그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쭉뭐 나와 있는데 이제 나와 이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금융자본과 그 대외 정책, 이는 곧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분할을 위한 열강의 투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그 대외 정책이 국가 정속의 수많은 과도 형태를 만들어내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종속 형태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금융자본과 그 대외 정책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식민지 소유국과 식민지국이라는 두 개의 큰 주요 집단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적 외교적 종속의 그물을 갇혀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의 전형이다. 또 반식민지라는 종속의 한 형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뭐 정치적 독립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적 외교적 종속으로 갇혀 있는 경우 뭐 반식민지 또 뭐 아르헨티나의 네? 아르헨티나는 뭐 이게 영국의 상업식민지다. 금융적으로 런던에 완전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정치도 정립은 유지하나 금융적 외교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또 다른 형태이다. 그런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들 그다음에 그 제국주의에서 생기는 어떤 그 기생성과 부수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7장부터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시 반까지인가요? 네, 4시까지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거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그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이 가진 근본적 특징의 발전이자 그 직접적 연소로 등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오직 특징한 그리고 매우 높은 발전 단계에서만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경제적으로 볼 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이 자본주의적 독점에 의해 대체된다는 사실이다. 자유경쟁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 일반의 기본적 특질이며 독점은 자유경쟁의 직접적 대립물이다. 그러니까 자유경쟁에서 출발했지만 독점이 발생되면서 독점은 자유경쟁과 어떻게 대립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거기 속에서 또 수많은 이제 마찰과 갈등이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에 이제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이제 쫙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정의한다면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금융자본이란 독점적 산업가 단체의 자본과 융합하고 있는 소주 독점적 거대 은행의 은행 자본이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분할이란 어떤 자본주의 열경에 의해서도 장악되지 않은 영토까지 아무 장애 없이 확장될 수 있었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모든 분할이 완료된 영토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려는 식민지 정책으로의 이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단계다. 그것은 이제 금융자본과 은행자본, 산업과 자본의 이제 융합이고 또 세계 분할을 이루어지는 이제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제국주의 정의 뭐 5가지 기본적 특징을 하고 첫 번째는 생산과 자본의 직접이 고도한 단계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은행 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해서 금융 자본을 이룬다. 그리고 금융 가두제가 형성되고 그다음 세 번째 상품 수출과 구분되는 자본 수출이 이제 중요성을 지닌다. 그다음에 국제적 독점 자본과 단체가 형성돼 세계를 분할한다. 다섯 번째가 자본주의 거대 일강에 의한 세계적 영토 분할이 이제 완료된다. 예. 그래서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 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 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 분할이 완료된 발전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아니 그 제국주의라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독점 자본들이 이제 진출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 단위에서 벌써 영토 분할이 끝난 단계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최고의 발전 단계이다. 최후의 단계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카우츠키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좀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읽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아직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카우츠키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이론가였죠. 여기 보면 이제 1889년부터 1914년까지 25년간이나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한 이론가, 막스주의 이론가였던 칼 카우츠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비판하는데 칼 카우츠키는 이제 그 제국주의를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한 단계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이다. 그 외국을 침략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 이렇게 본다. 어?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비판합니다. 그런 비판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레닌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제국주의 특징은 단순한 이거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 단계의 과정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6페이지에 보면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를 제국주의라 불러야 하는가, 금융자본의 단계라 불러야 하는가 따위의 그 용어상의 논쟁은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카우츠키가 제국주의 정치를 제국주의의 경제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병합을 금융자본이 선호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것을 또 다른 불우조 정책, 카우츠키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의 기초에서 가능한데 가 대립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불우조 정책과 대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제국주의를 정치와 경제를 이제 분리시키고 단지 이제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어, 다른 어떤 불우저 정책과 대입되는 정책일 뿐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그런 정책 안 쓰면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가는 거죠. 레닌이 비판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자본의 이제 최고의 단계이다.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계속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8장 자본주의의 기생성과 이제 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자본주의적 독점은 모든 독점과 마찬가지로 불가피하게 정체와 부패에 경향을 갖는다.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독점 가격이 설정되는 한 기술 진보의 동인 따라서 다른 모든 진보의 동인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아가 기술적 진보를 일부러 늦출 수도 있는 경제적 가능성이 생겨난다. 음, 또한 이제 134페이지에 또한 제국주의 가장 본질적인 경제적 토대 가운데 하나인 자본 수출은 금리 생활자를 생산으로부터 한층 더 완벽하게 분리시키고 몇몇 해외 나라와 식민지의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먹고 사는 나라 전체에 기생성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본 수출하고 그걸로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금리 형태로서 이제 착취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착취하죠. 그로부터 이제 먹고 사는 기생성들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런 뭐 그래서 이제 고리대 국가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리 생활 국가는 노동운동의 두 가지 기본적 조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136페이지.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이 있고요. 138페이지에 보면 뭐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 대한 착취 및 세계 분할을 의미하며 여기 중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레닌이 그 뭐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제 중국을 이제 러시아로 원래 러시아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검열 때문에 중국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에도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상층부를 이제 기회주의를 육성하고 강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는 141페이지에 보면 제국주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특권층을 창출하여 이들을 광범위한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으로 분류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의 뚜렷한 특징은 어, 노동계급 운동의 전반적 필수적 이해와 기회주의 간의 비활성을 더욱 정연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이 우세해졌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카우츠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회주의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배회주의 143페이지에 사회배회주의라는 이제 용어도 나오는데 그 뭐냐면 어, 예, 이제 그 제9장에도 나옵니다. 제9장 제국주의 비판에 보면 그러니까 그 독일의 이른바 사회민주당 현 지도부는 매우 적절하게도 참 여기 사회제국주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사회배회주의를 근데 사회배회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다른 나라의 배타적이니까 자국의 이익을 이게 옹호하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죠. 비판하는 거고요. 그 제9구장 제국주의 비판에는 보면 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제국주의 토대에 대한 개량이 사실상 기만이며 경건한 소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피억압국의 부르주아 대표자들이 보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억압국의 부르주아 대표자는 보다 뒤로 물러나서 과학적이라는 허울 아래 제국주의에 굴중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토대를 개량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 그리고 그 개량이 제국주의가 낳은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화한 방향으로 물러설 것인가의 문제는 제국주의 비판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런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 거기서는 뭐 초제국주의라는 이제 용어도 나오고요. 네. 민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좀 언급이 되는 그래서 158페이지에 보면 이제 민족적 억압과 병합의 열망, 즉 민족 자주의 침해는 더욱 심화된다.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시대에 이제 민족 자결의 문제가 더욱더 이제 심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장에 제국주의 역사적 위치 해갖고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은 독점 자본주의다. 그래서 독점의 네 가지 유형 혹은 독점 자본주의 네 가지 양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독점은 독점 자본가 단체인 카르텔, 신디케이트 및 트러스트와 관련된다. 둘째, 독점체들은 가장 중요한 원료 자원,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도화된 카르텔화한 산업들인 석탄업과 제철업의 원료 자원에 대한 장악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셋째, 독점은 은행으로부터 생겨났다. 넷째, 독점은 식미 정책으로부터 성장했다. 그런 내용이 나고요. 이제 160페이지,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읽어드리면 독점, 과두제, 자유가 아닌 지배를 위한 열망, 한줌밖에 안 되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민족에 의한 점증하는 약소 민족의 착취. 이 모든 것들이 제국주의를 기생적 자본주의 혹은 부패해가는 자본주의로 규정하도록 만드는 제국주의의 현저한 특징을 낳았다. 수많은 산업 분야 중에서 어느 한 분야 또는 수많은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의 자본가들이 높은 독점 이윤을 수취함으로써 이들은 경제적으로 노동자의 특정한 부분, 때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노동자들까지 매수할 수 있으며 이들 노동자를 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대립시켜 특정 산업 분야 또는 특정 나라 부르주아의 편으로 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뭐 질문 있으면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직 뭐 정확하게 좀 의미가 뭐, 뭘 질문 다, 있으면 예, 하십시오. 예.
그 질문은 아닌데 그 줌 채팅창 글로 못 쓰게 되어 있던데 활성화해 주실 수 있나요? 채팅창요? 네네. 못 쓰게 돼 있어요? 쓸 수 있을 텐데. 네네. 왠지 다른 분들도 그런가요? 쓰던데 활성화 돼 있- 한번 써보시죠. 뭐 제가 볼 때 요건 원칙적인 내용은 뭐 대부분 보셨을 거고 하도 많이 들어서 큰 저는 없을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제 뭐 중국이 제국주의인가 아닌가 저기서 그거 어디서 한국은 정주의가 아니고 정주의 지표에 대해서 음, 많은 논쟁들이 있고 러시아는 뭐 이게 참 아이러니는 게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가지고 중국은 제국주의다 아니다 그렇게 가지고 아이러니죠. 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이제 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다가왔다는 거, 러시아의 이제 어떤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당시 러시아는 뭐 대다수가 이제 그 농민이었던 아까 후진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데 거기에서 혁명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도 이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게 후진 러시아에서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제국주의론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벌써 세계 자본주의는 마지막 최후의 자본주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혁명의 전야까지 왔는데 그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발전해 갈 것인가.